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나나랜드 1기 서포터즈 백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신건강 관련 서포터즈인 만큼 저는 이번 라디오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간의 생애 주기는 아동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동기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 중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ADHD입니다. 이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질환을 의미하며 과잉행동,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 양상을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ADHD는 주로 어린 시절부터 발생하며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크게 핵심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과잉행동 및 충동성 유형, 주의력 결핍 유형, 마지막으로 과잉행동과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이 같이 나타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ADHD의 기타 부수적인 증상으로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습 및 수행 능력의 저하, 작업 기억력의 저하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과잉행동은 행동이 과도하게 많다는 뜻으로 ADHD를 앓는 아동은 굉장히 활발하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와 같은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수업 시간에 장난치거나 소리를 내거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꼼지락거리기 등 자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충동성은 욱하고 일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ADHD 아동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하여 실수가 잦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바로 주의력 결핍입니다. 이 아동들은 주의력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무시해야 하는 자극에 의해서도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이 아동들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공부와 같은 활동은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멍하게 있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기도 합니다. 특히 학령 전기 아동들의 경우 비교적 주의 집중력이 덜 요구되기 때문에 주의 산만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과잉 행동이나 요구가 많은 것으로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ADHD는 왜 발병하는 것일까요? 부모님 중에는 아이가 ADHD를 진단받으면 본인 탓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ADHD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양육이나 교육 환경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DHD의 원인은 유전적 원인, 환경적 요인, 신경학적 이상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전적 원인을 보기 위한 가계도 연구에 따르면 ADHD로 진단된 아동의 부모나 형제도 ADHD인 경우가 2배에서 8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ADHD는 높은 유전성을 가진 질환으로 볼 수 있지만 ADHD를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기에 발생한 ADHD는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마다 진단 기준을 적용한 수준이 다양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35%에서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DHD 아동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증상이 상당히 호전될 수는 있지만 일부는 증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ADHD의 핵심 유형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ADHD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HD 아동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게 되는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감정의 공유입니다.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알고 타협점을 찾는 것과 적절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사회성입니다. 대부분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이 잘 형성되지 못한 경우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친구 관계에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당연히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에서 친구 관계에 불안감을 자주 느끼고 갈등을 자주 경험했을 경우 사회에 진출해서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성 발달은 아동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ADHD는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ADHD는 다른 정신과 질환과 마찬가지로 완치라는 개념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ADHD는 유전 소인이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심리 환경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시키고 사회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DHD는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환경 개선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질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가 태어난 뒤 몸을 가누고 걷기 시작하는 등의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아이가 말이 늦되어 주변의 아이들보다 말할 줄 아는 단어가 적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도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 보아도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을 때도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 증상을 부모가 호들갑스럽게 걱정을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심각한 문제가 틀림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이런 모습이 발달이 약간 늦는 정상적인 과정인지 아니면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나누는 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 발달과 관련된 상태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고 사귀는가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모습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포함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는 무지개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장애의 모습이 광범위한 증상과 중증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알려진 단일 원인이 없습니다. 장애의 복잡성과 증상과 중증도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알려진 단일 원인이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 뇌기능 이상, 환경 원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 소아 1000명당 1명 정도라고 보고했던 적도 있으나 국내에서의 대규모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에서는 2.64%라 발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 행동, 관심, 활동의 반복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거나 부적절하여 어른이 놀아주려고 해도 미소를 짓지 않거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스스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려는 시도가 적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의 가장 흔한 모습은 눈맞춤의 문제로 눈맞춤을 거의 하지 않거나 불확실하게 또는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더하여 타인과 함께하는 의사소통의 시도와 참여가 적어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가리키기 등의 제스처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을 가지고 유별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사소한 변화에도 거세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는다는 것은 아닌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을 돕는 도구로는
인지평가 및 적응행동평가, 언어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도구들은 임상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진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의 깊은 임상의의 상세한 진찰과 임상적인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시작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나이와 발달 수준, 능력에 따라서 개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발달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발달 전체를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이며 다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을 개선하고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언어의 사용을 도우며 연령에 적절한 놀이 기술을 획득하고 심한 상동 행동이나 공격성, 자해 행동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별 아동의 상황에 맞춘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정보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취자분들께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몇 가지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사이트 몇 개를 알려드리고 제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9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생애 주기별 자가검진과 질환별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용자들은 자가검진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에 도움이 되는 위치 기반 정신건강 관련 기관 검색, 약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돌아보고 지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북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해소 및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나랜드를 위촉하여 라디오, 카드뉴스, 동영상, 각종 캠페인 기획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나나랜드 1기 서포터즈 백미경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이종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들과 이유 없는 방황심에 방황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개인차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분명 방황하고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기억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난히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 이런 현상과 깊이 관련 있는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사람들은 학교와 같은 단체에 들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같은 주변인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인정 욕구의 발현 등의 이유로 대외적인 성격인 가짜 자기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과 반대로 집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진짜 자기상은 대외적인 가짜 자기상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춘기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면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중1을 넘어 대입병이 유행이다 라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2학년 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들이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뒤늦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때 혼란을 겪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인데, 먼저 올바른 정체성 성취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고뇌하고 탐색하는 위기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고뇌와 탐색해서 알게 된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 이 두 가지 점이 모두 확립되어야만 바르게 정체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요인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유지하려는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올바른 정체성 확립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탐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탐색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또래 친구들과의 우정이 있습니다. 편한 상대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공유하는 행위는 긍정적인 정체감 탐색을 가능케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의 역할인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발판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대외적인 활동들로 지친 자녀들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지대를 만들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독립성을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정보는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성인에 비해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 등의 요인들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정신질환별 환자 수 1위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감기이다 라는 말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청소년기 우울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체성 확립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래 관계 간의 갈등이나 부모와의 갈등, 학업 진학 스트레스 등 그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으로는 우울한 감정을 2주 이상 호소하거나 집중력 저하, 수면 및 식욕의 변화, 자기 비판 사고 증가, 에너지 상실, 친구에 대한 흥미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증가, 중증의 경우 자살 위험 증상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중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이 갑자기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말수가 줄어들거나 잠을 잘 못 자고 있으면 청소년기 우울증일 수 있으니 각별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시각으로 자녀의 기분을 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편한 분위기에서 자녀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의 민감한 반응과 관심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이 보일 때 가능한 빨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가족이나 또래 친구 등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이나 이해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기분을 환기시키는 방법 또한 효과적이지만, 여기서 단순한 권유가 아닌 강요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울증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을 호소하는 당사자에게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식의 조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정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청소년들은 예민하고 충동적이며 평소와는 다르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호르몬 변화나 신체적인 변화 등으로 인한 하나의 성인이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자녀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증상을 호소한다면 저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다양한 전문적인 상담과 우울증 치료법 등을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이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낯설고 두려우신가요? 어학사전에서는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라고 게시되어 있네요. 저는 정신질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 중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기란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김의태 교수님께서는 청년기에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학습 능력 저하 등의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 중 제가 평소에 관심 가져온 성인 ADHD와 청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조현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ADHD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성인 ADHD입니다. ADHD는 소아청소년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성인기에도 진단될 수 있는 질환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청소년의 ADHD와 성인 ADH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의 명확성입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등의 증상이 뚜렷한 소아청소년 ADHD와 달리 성인 ADHD 증상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ADHD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혹은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하여 우울장애와 물질 남용과 같은 공존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질환이 성인 ADHD로 인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존질환만 치료하면서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키거나 잦은 재발을 유발합니다. 성인 ADHD의 원인은 유전적, 신경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ADHD와 가장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이 중 도파민은 충동 조절과 집중력 등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 감소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ADHD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ADHD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은 임신과 출산의 합병증, 외상성 뇌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ADHD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자주 넘어지고 긁히는 등 부주의한 행동이 많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물건이나 일과를 자주 잊거나 잃어버린다. 등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개인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 전반에 걸쳐 뚜렷한 기능적 손상을 일으킨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인 ADHD를 겪고 계신 저의 삼촌을 통해 질환의 증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감정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마다 증상이 제각기 다르시겠지만 이거 하나는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바로 웃을 때 끝내주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 ADHD의 치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DHD의 원인이 도파민의 기능 저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흡수하는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약물 치료의 경우 심리사회적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약물 치료에 보조적으로 시행합니다.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두 번째 정신질환은 조현병입니다. 조현이라는 단어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 라는 뜻인데요. 뇌의 신경계 혹은 마음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만 치료를 통해서 신경계와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발병 시기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여성은 20대 초반에서 후반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10대 이전이나 60세 이후에 조현병이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증상이 처음 발생했다면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조현병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나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의 비중이 높은 질환입니다.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신경 전달의 활성 변화가 조현병의 증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 사회적 고립, 이민과 같은 환경적 원인이 생물학적 취약성에 가중되면 조현병 발병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망상, 환청, 부적절한 행동과 같은 양성 증상과 말수나 행동이 줄어들고 무의욕 증가 같은 음성 증상, 집중력과 판단력 등의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인지 증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환자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증상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불안 증상과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성 증상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신체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반 질환들을 함께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조현병의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의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재활치료와 가족치료 등의 정신사회적 개입이 도움이 됩니다. 조현병에 대한 무수히 많은 편견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편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전히 두렵고 낯선가요? 저는 정신질환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그늘진 병이라고 말이에요. 약 50%의 성인이 인생의 한순간에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그들 중 약 20%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도 누군가는 사회적 편견과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하여 치료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을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그들, 어쩌면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나나랜드에서도 정신질환의 편견에 대하여 다루었으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나랜드의 1기생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